그리고 항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편을 가르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공직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대통령이 돼야 돼요. 너그 대통령이 아니고. 공직자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불편부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공의롭게 행동해야 돼요. 대선 후보 때는 자기 편을 살펴야 되지만 이번 마지막 과정에도 자꾸 처음에 분리하지 않습니까? 적과 악을. 그리고 항상 그분들은 진영 논리가 압도적인 거죠. 우리가 옳다. 너희는 나쁘다. 여기서 조동 집회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월 3일 날은 집사람이 나갔고 내가 10월 9일 날 그냥 말을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그냥 재단 물정에 대해서 별 관심 안 가졌던 어머니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편가를 명랑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라가 가난해지는 비결은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 규모를 키우면 확실하게 가난해집니다. 정부의 규모가 커지면. 그리고 경제활동의 개입이 강화되면 확실하게 가난해집니다. 부자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가난해지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관료주의가 성행하면 그냥 그 나라는 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인영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신념이 뭔가 하니까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는 거죠.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신념이 워낙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문제는 자원의 문제도 아니고 인재의 문제도 아니고 인프라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 생각만 바꿀 수 있으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렇게 LA에서도 타운을 이렇게 형성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하잖아요. 제가 몇 해 전에 동원그룹 참치로 이렇게 일가를 준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의 평전을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집필하는데 너무나 이런 가슴에 와닿는 것이 참치를 잡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낚시를 열어놓고 잡는 그런 연수업이라는 게 있고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그냥 이 참치 이동하는 것을 먼 거리에서 포착해가지고 달려가서 잡는 그런 참치 손나물이 있습니다. 참치 손나물이 의행량이 3~4배 정도입니다. 참치 손나물은 가장 고난도 원양업 기술입니다. 그럼 일본이 여러분들 20년 민간과 합동사업을 해가지고 따라잡지 못한 것을 한국은 4~5년 만에 4~5년 해가지고 민간이 합동해가 안 되니까 동원그룹이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뛰어들어가지고 2년 정도 만에 이제 그거를 자체화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없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낚시를 늘어뜨려가 잡는 업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거의 100%가 낚시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잡는 거죠. 한국은 죄다 이런 뭔고 하니까 헬리콥터를 뛰어가지고 대량 표획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나는 거기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한국 사람들 가슴 속에는 유전자에는 기만민족 특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질주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만든 겁니다. 나가가지고. 여러분 지도자는 뭘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 민족의 특장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민족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뭡니까? 이번 조국 씨도 보니까 의사가 될 수 없는 딸한테 의사를 시켜서 애만 고생을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 민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우리 민족은 물건을 잘 만듭니다. 그리고 기초연구보다도 빨리 뭡니까? 뭘 이렇게 이 카피하거나 아니면 뭘 따라잡기, 공기 단축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면서 잡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장 한국사를 보면 슬픈 이야기가 막 그냥 임진남부터 조선족부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참했겠냐. 그때 여러분 한 20~30년을 뭘 했는가 하니까 질주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어선 겁니다. 한 20년 만에.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민족주의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민족주의 특성. 우리가 구한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 편에서도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 일본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거의 정설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일본을 한번 보시죠. 일본은 한반도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한반도가 왜 중요하냐? 그걸 여러분 하나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안보 이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보 이익선. 한국이 공산화가 되면은 바로 일본이 침략당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구한말에 절대 한반도가 러시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바로 본인들한테 안보가 침략당하지는 않지만 안보에 위협되는 안보 이익성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한반도가 절대 공산화가 되면 안 됩니다. 러시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 시절에 그 양반들이 이제 우리를 강점한 거죠. 그러나 박태준 씨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박태준 씨가 포항제철의 제철 기술의 기본 기술을 중국에 거의 공짜로 줬습니다. 덩소평이 그렇게 고마워했습니다. 왜 줬냐? 박태준 씨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친일본 제철에서 다 기술 공짜로 받았다. 그럼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다 뺏겼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 우리가 동양상국에서 중국이 저렇게 일어나려고 하니 기술을 줘야겠다. 그렇게 수레를 한 거죠. 저는 1960년도에 경남 통영 출신이기 때문에 나라가 일어서는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가난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통영이 밀수가 엄청 유명한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 밀수품이 하나씩 수입되어야 되면서 일어서는데 일본이 도움이 많이 됐죠.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중심한 대륙 세력과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을 중심한 해양 세력 사이에 해양 세력 쪽에 함께 할 때 항상 번영의 길로 달렸던 거죠. 해양 세력과 함께. 대륙 세력과 가까워질 때 항상 굴욕의 역사가 함께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우리끼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일본보다. 일본 한일 관계를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민심을 상생하게 볼 수 있는 거가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댓글을 보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안산에 계신 분이 댓글을 남겼더군요. 저분이 60명인데 일본의 수출업을 30년 해봤다. 그리고 본인이 586 세대다. 그러나 이제 수출이 끊어져 가지고 내년 초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보이는 거야. 그 밑에 중소기업들 죽어나는 겁니다. 한일 관계를 삐끗거리면서. 그래서도 끊어지고 그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친하게 지내면 뭐가 더 신나는 건 아니잖아요.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많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큰 시각은 우방국의 기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우방국의 기여에 대해서. 그건 아마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반제국주의라든지 또 뭐 반제국주의에 대한 뭐 식민지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젊은 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주제를 너무 엄숙한데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네. 정말 이렇게 여러분 모시고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네. 늦깎이로 이렇게 예수교 신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네 번째는 문 대통령의 인물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는 집권 세력의 특성을 봤고 대통령 인물의 특성은 참 미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대통령이 취임식 하시기 전에 해가지고 타입의 카바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가시면은 타이미 커버 사진 한번 다른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한국인으로 볼 수 없는 그 사진 작가가 거기서 그 인물 특징을 잡아낸 겁니다. 그분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집이 굉장히 세십니다. 고집이. 지도자는 가장 위험한 것이 고집입니다. 오늘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이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고집입니다. 고집. 사장은 어때야 됩니까? 오늘 안 된다 해놓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뭡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안 된다가 되니 그 다음 뭡니까? 된다라고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선조의 성리학자들 마지막까지 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피 안에 그게 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리더는 유연성이 생명이어야 된다. 유연해야 되는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탈무드라는 책을 듣다 보니까 탈무드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하나 기억해 보시면 삼복나무처럼 딱딱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우라는 문장입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딱딱하면 삼복나무처럼 딱딱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우면 이기는 쪽에 설 수 있다. 돌아가신 남대구 부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자가 틀려서 이렇게 했지만 하룻밤 새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은 뭐라고 하는가? 임자가 옳다라고 임자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없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그냥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났으면 있죠. 현장에서 아무 성이 아니고 울부짖죠. 그냥 동네에 그냥 가게만 다녀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 끝까지 안 바꾸잖아요. 참 여러분들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고집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수직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가 먼지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티끌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시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신 앞에 겸손해지면 뭡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이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CEO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내가 이 업계에 20년 있었다. 이 업계에 30년 있었다. 옛날에 이거 내가 성취했고 저거 성취했다. 벌써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뭡니까? 딱 네 단어가 있는 거죠. 지적 확신, 지적 교만이 있는 거죠. 과거는 다 흘러간 거지 않습니까? 현장을 뛰는 CEO들한테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 됐던 방법이 앞으로 잘 되는 아무 그런 확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장된 게 없는 거죠. 지적 교만이라는 게 굉장히 겁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치명적인 특징이 뭡니까? Fatal Conceit, C-O-N-C-I-T, Fatal Conceit, 치명적 자만 때문에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복잡한 도회지를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걸 어떻게 통제하냐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 이야기예요. 그냥 자유롭게 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흔히 개념 지식이라고 용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무슨 물건을 만드는 지식을 우리가 현장 지식이라고 하면 항상 잘 사는 사회는 우리가 현장 지식을 우대하는 겁니다. 현장 지식을. 그리고 개념 지식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삽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끔 고집이 필요하겠지만 항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을 우대하면 자동적으로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거야. 그럼 모든 것을 다 돈을 써가지고 살리려고 하니까 뭡니까? 국가 부채가 날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돈 벌어보신 분 아지 않습니까? 1조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할 때는 1조, 2조를 벌리는 게 별로 문제 아니지만 어려워지면 뭡니까? 돈이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어디 갔는지. 그래서 외환위기를 당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한 가지 진짜 이런 불만은 뭐가 있는가 하니까, 나는 아버지가 대학이라는 부도가 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평생 동안 몸에 있죠. 예, 대비 또 대비가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개념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여기 무너지면 이걸로 데우고, 이거 무너지면 이걸로 데우고. 우리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잘 되겠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럼 식솔도 다 고생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잘 안 될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리더. 잘 안 될 때, 최악의 경우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노 대통령은 우리가 진보 대통령이다, 좌파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가장 큰 지적이 뭔가 한미 FTA를 체결한 거 아닙니까? 지지층의 그 여러 같은 반대를 불문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지 부시가 다음에 기일랑 한번 찾아준 겁니다. 사람이 말랑말랑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냥 정부가 더 큰 역할을 앞으로도 수행해야 된다. 그게 20세기 100년 동안 유행했던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돈 10억, 20억 먹는 것보다 훨씬 큰 제약이 정책을 잘못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냥 그 사람들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나 딱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라가 잘돼 있는 나라가 참 드물지 않습니다. 보시죠. 그게 왜 그런가?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LG 같은 것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혁신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처럼 빠른 속도로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진 국가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아이디어는 잘 만드는데 너희처럼 그렇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제조 공정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능력은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 굉장히 너희가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나는 대통령 말씀을 자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해요. 합리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과의 힘을 합치면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장 최빈국.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정말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죠. 동시에 그 양반이 그 유린되고 있는 기본 인권을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과거에 여러분들 노예제가 성행할 때 영국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노예제를 폐지한 것이 그 노예제를 폐지하고 그런 비윤리적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기 나라가 도덕적으로 퇴락돼가는 부분들을 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예제가 없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체제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아니 외국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게 하냐? 북한 인권법을 가장 늦게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냐? 통과된 입법도 뭡니까? 다 사문화시키면 어떻게 하냐? 너무나 창피한 거 있죠. 얼마나 이런 북한 사람이 똘똘한지 모릅니다. 북한 한의 기술 최고입니다. 워낙 임상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동시에 그분들은 뭡니까? 이과대학에 몇 개밖에 안 되는 수재들만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날개를 펴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린을 하니까 저는 인간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 비하에 아주 심한 겁니다. 그게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이번만 보더라도 조국식을 이 조국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한 계속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인생이든 사업이든 정치든 타이밍이잖아요. 시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조국 이슈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어떤 이슈가 됐으면 문재인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진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 책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가 언제 발생합니까? 내가 뭘 잘해야 되는가 헷갈릴 때 그때 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사람은 딱 뭡니까? 아마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그걸 겁니다. 짧은 시간에 컴팩트하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끝내고 그 다음 주절주절 안 하고 딱 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타인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타인의 시간을. 여러분 제가 이제 공병우 타자기를 만드신 아드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병우 씨를 참 좋아하죠. 공병우 씨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관직을 가지지 않는 분 중에 가장 위대한 분과 한 분 뽑으라면 공병우 씨입니다. 공병우 씨는 합리주의자였습니다. 왜 사비를 들어가 이런 한글 타자기를 만드느냐? 글을 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그분의 이런 인생 모토입니까? 시간은 생명이랍니다. 시간은 생명.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내한테 주어진 2시간 동안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밸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끝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시간에 잘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장이 잘해야 될 일을 모르고 가장이 잘해야 될 일을 모르게 되면 집안이든 사업이든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잘해야 될 일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 민족 전체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헷갈릴 것을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재헌헌법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헌법 66조에 대통령 책무라고 딱 규정하고 있죠. 대통령이 뭘 잘해야 되냐? 대통령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책무라고 정확하게 적어놨다. 그걸 잘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자신이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공식적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후보 때하고 그 다음에 관훈 토론회 같은 데서 이야기한 것은 낮은 연방제거든요. 그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불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낮은 연방제입니다. 낮은 불안제들은 불안은 간단하죠. 총선을 이긴 다음에 헌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뭐죠? 정전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이 끝났으니 미국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미국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그 다음에 일국 이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일국 이체제가 만들면 당연히 뭡니까? 전체주의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를 남남 갈등을 조장할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뭐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무력을 통해서 복속시킵니다. 여러분 당장 보시죠. 이번에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에서 뭡니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기술은 현존한 기술 가운데 최고봉이지 않습니까? 태평양이 가까이 한 1000km나 2000km 가까이 와서 미국으로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다 과거의 진보 정권들이 기여한 거 아닙니까? 본대가지고. 그럼 그 기술이 이렇게 개발됐다. 그럼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계속 위협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럼 항상 사람들은 뭡니까? 대중들은 당장의 불편함보다도 당장의 편안함을 원하죠. 자꾸 양보를 하겠죠. 그죠? 그게 북한의 핵인질하에 살아가는 한국인의 삶이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참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유튜브에서 다 노란 딱지 붙이잖아요. 방영하지 말라고. 요즘에도 유튜브도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하긴 그래도 유튜브가 되니까 아니면 한국 업체보다 못 달았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런 현존하는 위험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은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반도 사태도 마찬가지고
우리 헌법에는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수한다. 예, 북한은 정령군인 겁니다. 불법 단체인 거죠. 헌법 질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 가서 남쪽 대통령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헌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예, 뭘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나는 참 이렇게 한국을 자랑시키신 바랍니다. 그럼 지금도 이렇게 좌우익 갈등이 심한데 해방이 됐을 때 있죠. 한국이 그냥 공산화된 건 거의 기적이고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아무리 봐도. 그때 그를 모르는 사람이 숱하게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할 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이자 하나님의 불꽃같이 지킨 눈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멘. 작가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일제시대를 볼 때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입장에 이 글을 쓰고 보려고 하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마다 남해안에 엄청나게 많은 무장 간첩선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신문에 지상에 자주 등장한 것이 간첩들이 접선하기 위해서, 예, 저는 총격전을 직접 본 적도 있으니까 남해안에서 집이 남해안에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너무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동차를 달릴 수가 있고 원전을 수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근데 대통령 활동이 다르신 것 같아요. 독특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역사관. 굉장히 나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중국인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시지만 중국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인간의 기본 인권을 자동적으로 보장했던 자유주의 역사는 한 번도 구현된 적이 없습니다. 자금성 가셔가지고 입 벌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나는 거기 가서 개방했습니다. 얼마나 인민을 착취하고 압제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정도의 나라가 무혈 충돌 없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깔끔하게 성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국의 자랑인 거예요. 미국이 원조하고 미국이 지원했던 나라치고 자신들의 이념과 유사한 가장 빛나는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뭡니까? 북경장에 가가지고 작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고 너희는 큰 나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 대구에 여러분들 택시기사를 탔더만 완전히 그분이 열받아가지고 있죠. 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도대체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리고